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사 두둥.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일제강점기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1920년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920년대 너무 많아요. 계속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1920년대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는 일제가 소위 문화 통치를 전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살짝 열려있는 시기예요. 그 열려있는 시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독립운동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1920년대는 방대하다. 저항의 역사가 방대하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가 제가 교과서를 봤는데 복잡해. 네, 진짜 저도 교과서 저자지만 교육과정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서를 쓰는데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복잡하겠더라고요. 갔다가 30년대 갔다가 다시 10년대 왔다가 다시 30년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능 개념에서는요, 시대별로 잘라서 그걸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1920년대 저항의 역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920년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920년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정책이 바뀌었어요.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소위 문화 통치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양한 아주 방대한 그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많아요.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도 있고 사회주의 진영의 활동도 있고 학생운동도 있고 소년운동도 있고 여성운동도 있고 백정운동도 있고 무려 6개. 와우. 다양한 국내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게다가 국외까지 가면 항일 무장투쟁까지 무려 7개. 여러분들이 공부할 섹션이 무려 7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1920년대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입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우리가 한참 머물러 있을 테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먼저 민족주의 진영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칠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이 될 겁니다. 아주 시험에 너무너무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회는요. 요 흐름을 공부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어떤 방식의 운동을 했냐면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건 지금 일제강점기고 한말로 한번 가볼게요. 한말로 가면 여러분들 국권 피탈기, 한일 의정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경술 국치로 오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을까?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봤어요. 첫 번째가 의병항쟁, 두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세 번째가 경제적 경제권 수호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 수호운동, 이렇게 4가지로 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도 싸우자라는 의병이 있었고 힘을 키우자라는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 민족주의 진영은 바로 그 한말의 그 애국개몽 운동 노선,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항일 무장투쟁이 또 있겠지. 어쨌건 한말에 우리가 4가지 저항의 섹션을 배웠다면, 자, 이제 1920년대는 무려 7가지 저항의 섹션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 우선 민족주의 진영은 이렇게 실력을 좀 키우자. 일제강점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는데, 자, 어떤 방식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였냐면, 자,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요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다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 요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어요.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교육 쪽. 우리가 대학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세우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교육이니까 문맹 퇴치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자, 요런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바로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사실 밀립대학과 문맹퇴치운동은 교육이잖아요. 그죠? 물산장려 운동은 어찌 보면 식산흥업, 애국개몽 운동 노선에서도 왜 언론, 교육, 식산흥업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경제 쪽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와 교육과 관련해서 민족주의 진영은 1920년대 활발히 활동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좀 보자고요.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된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이 뭐가 있냐면, 경제 쪽에서 1910년대에 있었던 회사령을 폐지시켜요. 왜냐하면 일본 자본들이 쉽게 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가제로 움직였던 회사령을 폐지한다고, 1920년대. 그리고 관세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지금 1920년대 그 일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1920년대에 되면서 일본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민족 자본들, 우리 자본들은 위기예요. 일본 자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령 폐지라든지 관세 폐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령 폐지라든지 관세 폐지, 이거 1920년대 일제 정책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거 사주세요 라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으로 전개했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조만식 선생에 의해서 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산장려 운동이 이 사회주의 세력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냐면 이유가 있어요. 물산장려 운동이 일제강점기잖아. 지금 식민지잖아. 우리 거 좀 사달라는 거야. 먹힐까 안 먹힐까? 먹히죠. 이게 식민지니까 뭔가 어떤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 거 좀 사줘야지.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물건을 민족 자본가들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 국산품을 사주세요라고 해서 수요는 올라갔어. 근데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부터 국산품 애용자였어. 나는 가난하니까 외국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과자를 100원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 법칙 깨지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내 과자가 15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1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거를 이 물산장려 운동 때문에 150원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난 손해 아니야. 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 물산장려 운동은 자본가들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 노동자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물건 가격을 올려놓는, 자본가들은 이득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신랄히 비판을 하면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그렇게 확산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런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좋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학을 세우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일제가 방해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게 서울대 역사 속에서는 역사 이야기가 참 애매한 지점이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20년대 일제가 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맹퇴치 운동은 이제 계속 갈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라든지 또 30년대 가면은 동아일보의 브나르도 운동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 그렇게 썩 성과를 내지를 못해요.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일제가 너무 세다. 일제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일단 일제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치권, 참정권, 투표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권리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제가 있죠.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제는 뭐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싸운 거야?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려고 싸운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이런 자치론자들,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변절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광수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이광수가 아주 정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이 이광수가 20년대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변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치론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공격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 실력 양성운동은 이렇게 물산장려운동, 밀리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사회주의 진영을 볼게요. 자, 특히 이 사회주의 진영은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대로 뭐예요? 농민과 노동자가 손을 잡아가지고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노동자도 들어가고 농민도 들어가고 자본가도 들어가고 모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그죠? 민족주의 진영은.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은요. no! 자본가는 타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본가들의 논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해가지고 자본가, 영국 자본가, 한국 자본가, 일본 자본가, 미국 자본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싸움이 형식이냐면 주로 이들은요, 단결하는 거예요. 단결이 뭐예요? 파업이에요. 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사회주의자들의 그 쟁의 형태를 보면은 소작농들의 소작쟁이가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쟁이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작료를 깎아달라.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소작료를 지주한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의 주장은 소작료를 좀 깎아달라. 주장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해달라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카메라 감독님은 임금 인상 어떻게 파업 한번 해보실라요? 어쨌든 노동자들의 목표는 임금 인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이런 쟁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뭐가 있냐면 1923년부터 출발했던 암태도. 이 암태도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서 지주가 소작료를 뭐 거의 한 100가마를 생산하면 한 80가마를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내가 땅이 없지만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적어도 그래도 반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오면 80% 가져가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우린 죽는다. 우리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해서 싸웠던 이게 바로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이 같은 경우에는요, 29년도, 20년 후반에 있었던 대표적인 건데, 원산에서 있었던 총파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노동쟁이, 원산 총파업이 있을 때,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후원을 해줘요.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줘요.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도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쟁의 형태가 주로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쪽에 좀 치중을 한다면 이쪽은 싸우는 거예요. 투쟁! 예,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제가 이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1920년대 확산이 돼요. 굉장히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이 치안,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920년대는요, 살짝 소위 문화통치라고 했던 시기지만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했던 게 이런 법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 잡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얘기죠. 체제를 흔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치안유지법 이걸 만들면서 사회주의자를 압박하니까 사회주의자들도 활동하기가 참 버거운 거예요. 자꾸 활동하면 잡혀가니까. 치안유지법에 의해 잡혀가니까. 자,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도 지금 분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치안유지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원래 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진영은 자본가 타는데 자본가들이 민족주의 진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지만 1차적 타도의 대상 이거는 일제가 먼저란 얘기야. 일제 타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이념에 의해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일제를 먼저 타도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먼저 이제 배울 거예요.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어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전개됐던 그런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은 1920년 전개됐던 운동인데 이게 학생운동이에요. 원래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기획했던 건데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이 주도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도움을 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근데 도움을 줬다니까? 뭐야? 그럼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시도가 60만세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테스트용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조선민흥회라는 거예요. 조선민흥회. 요게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본 거야. 나쁘지 않아. 그러자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제 그래? 정우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족주의 진영과 우리 손 잡겠다.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에서 가능성을 보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민흥회였고 이 민흥회의 어떤 성과물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좌우 합작. 그리고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 이 신간회는요. 일제강점기, 일제 35년간 가장 큰 조직이에요. 가장 큰 조직. 이게 바로 신간회. 자, 이 신간회는 좌우가 한치 합친 거야. 이게 원래 합칠 수가 없는데 합친 거야. 그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하나로 합쳤다는 이야기예요. 민족 유일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공개 조직이었고요. 전국에 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뭐냐면 신간회와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민회예요. 신민회. 자, 신민회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여러분들 한말에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기억나요? 안창호, 양기탁, 애국계몽운동단체.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언론 쪽에서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식산능업 쪽에서는 태극서관 자기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결과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나중에 이제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해산이 됩니다. 이게 1911년이거든요. 오케이. 자, 요 신민회와 신간회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간회는 공개 조직이에요. 공개 조직. 요 신민회가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민회, 신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구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인 전국주의고요. 특히 이 신간회의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60만세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고, 요 순서 60만세 운동이 먼저예요. 1926년이거든 이게 26년이거든.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결성된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 이게 29년이거든요. 29년. 신간회 27년 만들어지고, 요 흐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후원을 했다. 요 흐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간에 나오면 자석처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답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자료로 나오면 답지는 신간회야. 하여튼 이 두 개는 그냥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근무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성운동.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신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1920년대 항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지금 두 개의 섹션 배웠어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어떻게 1920년대 활동했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섹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네, 아까 두 개, 민족주의, 사회주의 배웠고 두 개 배웠고 셋, 넷, 다섯, 여섯 개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대단도 배울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학생운동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기억해야 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고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운동이 뭐야? 고종의 죽음 관련 있는 거는 바로 이건 3.1운동이잖아. 그죠? 3.1운동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야. 고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3.1운동이 나와야 되고, 순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순종이 이제 고종의 아들이거든. 순종의 죽음 관련 있으면 이건 60만세 운동이에요. 오케이? 키워드야, 키워드. 순종, 고종은 키워드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 60만세 운동, 순종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0만세 운동의 그 의의가 뭐냐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진 조직이 민흥회였고, 조선 민흥회였고,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서 정우회 선언이 나왔고, 그 정우회 선언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진다는 거. 요 흐름, 요거 1920년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어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전라도 광주,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학생들하고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을 한 거야. 왜 댕기머리 따잖아요, 옛날에 여학생들이. 그 댕기머리 갖고 이제 흔들고 막 장난을 친 거라. 그러자 그 분노했던,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한 조선 학생들이 역에서 내려가지고,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역 광장 앞에서 한판 붙어요. 패싸움을 한 거야, 패싸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패싸움을 처리한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너무 관대하게 풀어주는데 조선 학생들은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별이다.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의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의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운동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학생이란 존재는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학생들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의운동, 그리고 3.1운동 이거 전개했던 학생들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한테 아유 니네들이 뭘 알아. 공부나 해. 저는 이거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편하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일제강점기 항상 그 일제의 그 무시무시한 정책 앞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던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들이 3.1운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고요. 1920년대는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이끌어냈고요. 이 역사는 더 이어서 이제 현대사 4.19 혁명까지 연결됩니다. 항상 근현대사에서 역사의 그 한복판에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DNA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 한 번 주워 맞는 거예요. 나의 DNA를 일깨우는 거야. 요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학생들은 어떤 존재냐면 정말 그 푸른 자유를 향해 마음껏 비상하고 있는 독수리 같아. 그런데 그 독수리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닭장 속에 집어넣고 너는 닭이야 하면서 닭모이 주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모이 먹고 있는 독수리가 내가 닭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런 모습들은 지금 아닐지. 학생은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역사의 거인으로서 정말 그 시대의 옳지 않음에 아니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존재. 그게 바로 학생이라는 존재였음을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정말 이 점수 따기 위해서 그냥 너무 점수가 나 닭모이 같아. 거기 너무 골골골골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닐지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학생은 역사의 거인으로서 시대의 한복판에서 옳지 않음에 대해서 외쳤던 존재였다. 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모습. 학생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이 있었어요. 이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천도교에서 주로 합니다. 천도교인데 여러분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파 방정원 선생. 왜냐면 이 당시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네, 어린이라고 그 지금으로 본다면 뭐 유치원,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아빠한테 그냥 매 맞는 존재야. 아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화풀이하고 술 사와! 하고 이런 존재. 이걸 보면서 이제 동학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도 곧 하늘이다.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죠. 대상화가 된 거예요. 좀 그 어린이 좀 잘해주자. 라고 만들어진 게 지금 연결이 어린이날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날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의 날과 연결이 돼요. 지금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됐는데 학생의 날. 나 진짜 늘 옛날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의 날이 되면 11월 3일이거든 이게. 11월 3일.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선생님 오늘 학생의 날이에요. 초코파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와.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는 거야. 어린이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학생의 날이. 어린이날은 그렇지. 초코파이 줄 수 있지. 사탕 줄 수 있지. 초콜릿 줄 수 있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날이 맞아요. 근데 학생의 날은 어른들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날이 아니에요.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날이야.
초코파이 받으러 온 날이 아니야.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근호회가 있습니다. 근호회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근호회. 이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형평운동이라고 있어요. 형평운동, 이 형은 뭐냐면 저울형자야. 그 저울이 뭐냐면 고기를 달 때 몇 킬로그램인지, 그 당시 뭐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이에요. 그 저울. 고기를 썬다? 누가 고기를 썰지? 백정들이. 그 백정들의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진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주에서 출발한 게 여러분들 그 임술농민봉기, 그 조선 말기에 있었던 임술농민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출발이 진주였잖아요. 자, 이 진주에서 백정들이 그 자기의 자식들이 학교에 갔는데 아이 백정이야, 네 아빠 백정이지 막 이러면서 막 놀림받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갑오 개혁으로 신문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왜 백정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신문차별 폐지하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운동도 있었고 소년운동도 있었고 여성운동도 있었고 형평운동도 앞에 배웠던 민족주의 진영 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민대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여러 쟁의, 암태도 수작쟁이, 원산총파업과 같은 그런 쟁의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1920년대에 전개되고 있었다. 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약간 열려있는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920년대 일제의 간담을 정말 서늘케 만들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단장이 이제 김원봉인데요. 와,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35년 역사에서 가장 일제가 현상금을 많이 때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원봉이에요. 무려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200억 현상금. 와, 200억 현상금. 백범 김부도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현상금 중에서 200억. 제일 높은 현상금한 게 바로 이 김원봉이에요. 여러분 영화 그 암살, 밀정, 이제 이 김원봉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조직이 바로 이 의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열단은요 1920년대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탄 투척, 권총탕 이렇게 하면서 요인 암살, 건물 폭파를 주도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열단의 그 행동 지침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조선혁명선언. 이게 이제 핵심은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에 의해서 타도하자.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늘 나쁘다.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폭력은 나쁘다도 상대적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일제 타도를 외쳤던 것이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이것도 나쁜 일본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일본은 불령선인에 가서 폭력 나쁜 놈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은 나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대적 개념으로 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 폭력에 의해서 일제 타도하자라고 썼던 이 조선혁명선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예요. 신채호. 한말의 독사신론. 한말의 왜 독사신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역사학자 신채호가 또 이 조선혁명선언을 씁니다.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네, 의열단 나오면 답지가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 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익상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야. 폭탄 딱 2층에다 조선 총독부 전기 수리공 위장에서 들어가거든요. 폭탄 탁 투척한 다음에 계단 내려오는데 헌병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경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조심하십시오. 2층에 지금
사고가 됐으니까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건네면서 유유히 사라져요. 와, 이게 그리고 어디서 등장하냐면 상하이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거기서 또 폭탄, 또 권총 쏩니다.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상옥. 이 김상옥은 아마 영화 그 밀정에 보면 맨 앞에 장면이에요. 맨 앞에 장면, 왜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총격전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영화 밀정에 보시면요. 그게 바로 이 김상옥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이. 1대 1000. 1000명의 일본 경찰과 혼자 싸웠던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이. 예, 김상옥.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한 발로 탁 머릿속에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서울 명동이거든요. 명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어요. 예. 식산은행에 가서 총 빵빵빵 쏘고 폭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동양척식 빵빵빵 던지고 폭탄 던지고, 그리고 시간까지 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나석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와, 이게 의열단원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봉 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 못 잡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의열단, 그러니까 1920년대 아주 일제히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런 활동이 있었다. 이 의열단이 1920년대 주로 활동했다면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배웠어. 1930년대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한인 애국단으로 연결이 돼요. 한인 애국단.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든 거는 요거는 김구에 의해서 만든 거죠. 바로 이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이제 1930년대에 활동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의열투쟁의 역사예요. 20년대 의열단 김원봉이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30년대 한인애국단.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요, 30년대로 가면 노선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의열단 스스로 이렇게 개인별 투쟁에서 누군가를 죽였고 어디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누굴 죽였으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야. 건물 폭발했는데 그럼 또 새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의열단은 이제 이후에 이 노선이 아니라 의열단은 이후에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적 저항, 개별적 저항이 아니라 조직적 저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년대 이후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다양한 그런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주로 어떤 모습들로 지금 싸웠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서는요, 뭐 일대는 뭐 1920년대 살짝 문이 열렸어. 소위 문화통치야. 뭔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국어에서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어 연구회. 왜? 우리 한글날 놀잖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근데 그걸 놀게 해준 사람들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조선어 연구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글날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가기야날. 그 당시 한글날 이름이 가기야날이에요. 가기야날. 이거 만드는 사람 감사하잖아.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가 가기야날을 만들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는 쉬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어 연구회. 그 기억해. 아이고 우리 쉬게 해준 날인데 기억해 줘야죠. 조선어 연구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세종대왕도 잘 모르세요. 세종대왕 때 한글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그때는 훈민정음이었어. 이 근대사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단어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잡지를 이때 간행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국어 쪽에서는 아주 리얼리즘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이 카프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활동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진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치안유지법. 만든 배경이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뭐 문학이면 문학, 노동 현장이면 노동 현장, 뭐 하여튼 뭐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어쨌건 1920년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쪽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신채호 한말의 독사신론, 뭐 위인전, 뭐 이런 거 많이 썼던 그런 역사학자 신채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다면 신채호는 의열단, 네, 행동 지침이 되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인물. 아, 시험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신채호가 썼던 역사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특히 이제 신채호, 박은시 같은 경우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정신을 강조해요. 신채호는 낭가 사상. 이 낭가가 뭐냐면 낭자가 화랑할 때 그 낭자예요. 화랑도 막 그냥 좋은 곳 산천을 탁 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활달한, 아주 활발한 그런 어떤 그 기상을 막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낭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이걸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게 있고요. 낭가,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으로 규정했던 내용이 바로 이 조선사 연구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나 아닌 사람과의 투쟁의 역사. 이게 바로 역사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싸우면서 역사를 만들었고, 뭐 고려는 거란과 싸우면서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일제와 싸우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명의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시. 혼을 강조했죠. 혼. 그래서 한국 통사. 이 통자는 뭐냐면 아플 통자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 그다음에 이제 10년대 만들어진 건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을 그 피로 쓴 역사. 네, 그 역사를 이 박은식 선생이 지금 쓰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이 탄핵되고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은식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1920년대 하면 나온규의 아리랑을 잊을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리랑 어떤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잖아요. 이거 영화 OST예요, 사실은요. 네, 민요가 아니라 그 민요를 OST로 각색해가지고 대중화시켰던 게 이 영화 엔딩 타이틀곡이에요, 엔딩 타이틀곡.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노래 아리랑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나온규가 여러분들 그 명동학교 출신이잖아요. 윤동주 나온 학교, 명동학교. 명동학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제 탄압에 의해서 많은 졸업생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00명의 그 졸업생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나온규도 역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국어에서는 조선의 연구회가 활동했고 역사에서 민족주의 사학자들 활동했고 영화에서 나온규 아리랑 나온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정말 1920년대 국내는 대단한데요. 민족주의 진영의 물산장려운동, 밀리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쟁의활동, 더 하나 손잡고 이제 신간에까지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년운동도 있었고, 형평운동도 있었고, 여성운동도 있었고, 의열투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조선은 연구회라든지 신채호,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활동이라든지 나온규 아리랑. 우와, 1920년대는 정말 다양하고 방대한 저항들이 전개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에서는 그럼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1910년대에 왜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만들어진 조직들, 대표적인 게 뭐 서간도의 뭐 신흥무관학교. 1910년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군정서 나오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또 북로 군정서 이런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 기지에서 독립군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1910년대. 자, 이제 1920년을 넘어옵니다. 20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총성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920년대 그 총성을 울렸던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라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의 명은요, 바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를. 여러분들 이제 항일 무장투쟁 군대가 많이 나와요. 근데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다시 한번 20년대 기억해야 될 군대는요, 대한독립군하고요, 북로군정서. 30년대 만주 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군대는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군대는요,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다른 뭐 군대도 많이 있지만 6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1920년대는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자, 봉오동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봉오동 전투가 전개된 지역이에요. 예, 두만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야, 이거 여기서 독립군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만 지금 일본이 식민지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군대를 데려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야. 일본이 잘 쓰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왜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어? 라는 빌미로 재물포 조약 체결해가지고 일본 군대 끌고 들어오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 중국 마적단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일본 사람이 죽기까지 해요. 네. 뭐야, 너희들 중국 너희들 우리 일본 공사관 지키지 못했어? 우리가 뭐 우리 지킬게. 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춘 조작 사건이라는 겁니다. 훈춘 조작 사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훈춘 조작 사건. 이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끌고 들어갔으니 이제 대규모 독립 전쟁이 벌어지겠죠. 항일 무장 투쟁이. 그래서 이 홍범도 부대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다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여기 백두산 근처 그냥 청산리에 다 모입니다. 청산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력 부대는 당시 김좌중의 북로 군정서 주력 부대가 돼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다 모이는 거야. 뭐 대한독립군도 다 오고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전개된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청산리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서 기억할 게 뭐 백운평, 어랑촌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리도.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자, 이러니까 일제가 엄청 타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이 독립군들이 근거하고 있는 지역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마을을 그냥 지워버려요. 이게 바로 간도 참전입니다. 이 지역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는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밀산부 한흥동에 모여가지고 군대를 다시 만듭니다. 정비합니다. 그 정비한 이름이 대한독립군. 여기에 이제
북로 군정서도 들어오고 대한독립군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단.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거기다가 단점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 정비해가지고 서희를 총재로 해서 이 밑에는 뭐 홍범도도 있고 김자진도 있어요.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 단으로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어렵잖아요. 예, 대한독립군 한 번 더 이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 단. 그리고 이들이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령으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령. 근데 여기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있었던 그 러시아 군대 거기서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들어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못하지. 근데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군이 들어왔어. 예를 들면 허용해야 돼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외국 군대가 총 들고 들어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무장해제하고 우리 군대 들어와서 싸워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제 타도를 위해 지금 싸워야 되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굉장히 많이 우리 독립군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자유참변이에요. 자유참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주로 내려와요. 만주로 내려와서 여기서 3부를 결성합니다. 예,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합니다. 만주에서. 예, 일종의 이 3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정부. 예, 정부,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참의부가 정부, 정의부가 정부, 신민부가 정부. 이렇게 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어떤 간도참변 벌어지면서 밀어냈는데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독립군이. 이거 안 되지.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그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독립군들, 조선인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야 협정이야. 야, 그러면 1920년대는 여기서 있는 독립군들은 지금 중국인들 눈도 피해야 되고 일본도 피해야 되고. 정말 운동하기 어렵겠구나.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렇게 지금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돼요. 이 세 개가 모아져가지고 북만주 지역에서 남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두 개 조직으로 다시 한번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흐름이에요. 봉오동 전투, 일제가 이거 때리기 위해서 훈춘 조작 사건으로 군대를 보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 이게 청산리 전투야. 일제가 졌어. 그래서 간도리 지역을 쓸어버려. 정비했어.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갔다가 또 참변당했어. 다시 내려와서 3부 결성했어. 미스야 협정을 또 일제가 방해하니까 3부 통합운동 전개했어. 그래서 북만주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가 만들어진다. 이게 1920년 상황이야. 나중에 이 혁신의회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산하부대 한국 독립군. 그 다음이 국민부는요, 조선혁명군. 산하부대 조선혁명군으로 이제 또 활동하는 그 30년대예요. 30년대. 제가 군대는 6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1920년대 대한독립군과 북로 군정서. 그죠? 그리고 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그리고 30년대 중반에 관내에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요 6가지만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이제 1930년 초반 만주에서 활동했던 본체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920년대 우와! 엄청난 여러 저항의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아픔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식민지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로 저항했구나. 저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아픔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런 희망의 역사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다라는 거.
자, 1920년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시죠? 국내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 국외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막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 오케이. 자, 이 저항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저항의 역사가 있는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